밤늦게 남편이 집에 두고 간 지갑을 공항에 가져다 주던 길이었다. 공항에 도착한 한밤중 갑자기 콜택시 기사님이 차 문을 잠그며 말했다. 여기서 내리지 마세요. 저를 믿으세요. 내가 왜요, 기사님? 하고 묻자 그는 몹시 두려워하는 표정으로 말했다. 5분 안에 알게 될 겁니다. 나는 그의 말을 따르며 조용히 있었다. 정확히 5분이 지나자 경찰차 3대가 우리를 에워쌌다. 나는 상상도 못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 이야기를 시청하는 친구들이 어느 지역에서 왔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이 더욱 발전하고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선보일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거실 벽시계는 밤 12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 큰 집의 분위기는 유난히 고요하고 차가웠다. 지은은 갑작스러운 지방 출장 준비로 어지러워진 남편 민준의 책상을 막 정리한 참이었다. 민준은 1시간 전 서둘러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다. 그는 제주도의 신규 지점 건설 프로젝트에 긴급한 문제가 생겨 가장 이른 비행기를 타야 한다고 말했다. 순종적인 아내인 지은은 별다른 질문 없이 남편의 옷과 필수품을 챙겨줄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민준을 전적으로 신뢰했다. 결혼 3년 동안 그는 지은의 눈에 완벽한 남편이었다. 민준은 성실하고 예의 바르며 항상 지은을 부드럽게 대했다. 지은이 서재에 불을 끄려 할 때 책상 구석 서류 더미 아래에 놓인 검은색 물체가 눈에 들어왔다. 그 물건을 알아보는 순간 그녀의 심장이 철렁했다. 그건 민준의 가죽 지갑이었다. 지은은 즉시 그것을 집어 내용물을 확인했다. 신분증, 주거래 신용카드, 체크카드, 그리고 상당한 액수의 현금이 들어 있었다. 지은은 순간적으로 패닉에 빠졌다. 어떻게 민준이 이 지갑 없이 떠날 수 있었을까? 신분증이 없으면 남편은 비행기에 탈 수 없을 것이다. 신용카드와 돈이 없으면 민준은 여행 내내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나쁜 생각들이 지은의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했다. 그녀는 남편이 공항에서 당황하거나 화를 내거나 심지어 이 부주의 때문에 발이 묶이는 모습을 상상했다. 지은은 즉시 침실로 달려가 휴대폰을 집었다. 그녀는 민준의 번호로 여러 번 전화를 걸었다. 연결음은 들렸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다. 아마 민준은 이동 중이거나 휴대폰이 무음 모드일 것이다. 지은은 더욱 불안해졌다. 그녀는 다시 벽시계를 쳐다보았다. 12시 20분이었다. 민준의 비행기는 새벽 2시로 예정되어 있었다. 지금 출발하면 아직 시간이 있었다. 집에서 공항까지는 길이 막히지 않으면 약 45분 거리였다. 지은은 밤에 반대편 차량의 불빛에 눈이 부셔 운전을 할 수 없었고 가족의 개인 운전기사는 이미 오후에 퇴근한 상태였다. 깊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지은은 콜택시를 부르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휴대폰 앱을 열었다. 이 지갑을 꼭 가져다 줘야 했다. 남편이 곤경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몇 분간 운전기사를 찾은 후 앱은 한 운전기사가 그녀의 호출을 수락했음을 보여주었다. 운전기사의 이름은 화면에 김 기사라고 표시되었다. 그의 차는 검은색이었고 차량 번호는 짝수였다. 차의 위치는 지은의 주택 단지에서 멀지 않았다. 도착하는데 5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지은은 즉시 스카프를 두르고 밤 공기를 막기 위해 두꺼운 재킷을 챙겼다. 그녀는 민준의 지갑을 마치 남편의 목숨처럼 꽉 쥐었다. 5분 후 검은색 세단이 집 대문 바로 앞에 멈췄다. 지은은 서둘러 밖으로 나가 집 문을 잠갔다. 그녀는 차 뒷문을 열고 탔다.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얼굴에 와 닿았다. 앞 좌석에는 옆머리가 희끗희끗한 중년 남성이 앉아 있었다. 남자는 중앙 거울을 통해 지은을 힐끗 쳐다보았다. 그의 시선은 날카로웠지만 얼굴은 표정이 없었다. 지은은 정중하게 인사하고 늦은 밤에 차를 부른 것에 대해 사과했다. 그녀는 목적지가 공항 국내선 출발 터미널이라고 설명했다.
김 기사는 뒤돌아보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천천히 차를 몰아 그 호화로운 주택가를 떠나기 시작했다. 차 안의 분위기는 매우 조용했다. 라디오 음악도 켜져 있지 않았다. 분위기를 풀기 위해 콜택시 기사들이 보통 하는 잡담도 없었다. 오직 자동차 엔진 소리와 타이어가 아스팔트에 마찰하는 소리만 들렸다. 차는 텅 빈 고속도로를 가르며 달렸다. 가로등은 우울한 주황색 빛을 차 안으로 비췄다. 지은은 불안하게 앉아 계속 휴대폰을 쳐다보았다. 민준이 다시 전화하기를 바랐지만 휴대폰 화면은 계속 어두웠다. 그녀는 자신이 지갑을 가지고 공항으로 가고 있다는 짧은 메시지를 보내려고 했다. 하지만 메시지는 전송 확인 표시가 하나만 떴다. 아마 민준의 배터리가 다 됐거나 공항으로 가는 길에 신호가 좋지 않은 모양이었다. 지은은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애썼다. 그녀는 차 시트에 등을 기대고 숨을 고르려 했다. 하지만 김 기사에게는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다. 지은은 운전기사가 너무 자주 중앙 거울을 쳐다보며 자신을 보거나 혹은 차 뒤의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알아차렸다. 몇 분마다 그 늙은 눈은 거울의 반사를 통해 지은의 눈과 마주쳤다. 지은은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재킷을 여미고 민준의 지갑이 든 핸드백을 껴안았다. 불안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소셜미디어에서 자주 읽었던 콜택시 범죄에 대한 뉴스가 갑자기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녀는 한밤중에 낯선 남자와 함께 텅 빈 고속도로를 달리는 외로운 여자였다. 지은은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내려 애썼다. 두려움을 쫓기 위해 마음속으로 조용히 기도했다. 그녀는 김 기사가 단지 가족을 위해 생계를 꾸리는 늙은 아버지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아마 그는 피곤하거나 원래 과묵한 성격일 것이다.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 지은은 창밖을 보았다. 고층 빌딩의 풍경은 공항으로 가는 고속도로, 주변의 어두운 개방된 지역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차의 속도는 안정적이었고 너무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다. 김 기사는 매우 조심스럽게, 너무 조심스럽게 운전했다. 심지어 그는 다른 차를 피하려는 듯 자주 차선을 바꿨다. 도로는 매우 한산했는데도 말이다. 일시간이 지나고 멀리서 공항의 밝은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지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마침내 도착했다. 그녀는 휴대폰의 시계를 보았다. 정확히 밤 1시였다. 민준의 비행기가 이륙하기까지 아직 1시간이 남아 있었다. 민준은 분명 체크인 구역에서 기다리며 지갑을 찾느라 안절부절 못하고 있을 것이다. 지은은 자신이 지갑을 들고 나타났을 때 남편의 안도하는 얼굴을 이미 상상하고 있었다. 그녀는 얇게 미소 지으며 남편을 재빨리 돕는 아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다. 차가 공항구역으로 들어서기 시작했다. 김 기사는 차를 출발구역으로 몰았다. 그러나 붐비고 환한 중앙 로비에 멈추는 대신 김 기사는 계속해서 차를 천천히 승객 하차 구역의 끝으로 몰고 갔다. 그곳은 훨씬 더 한적하고 가로등 몇 개가 꺼져 있어 조명이 다소 어두웠다. 지은은 미간을 찌푸렸다. 그녀는 김 기사에게 중앙 로비에 멈춰달라고 말하려 했다. 하지만 거울에 비친 김 기사의 표정을 보고 혀가 굳어버렸다. 노인의 얼굴은 이제 긴장되어 있었고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차는 공용구역과 VIP 주차구역을 나누는 큰 콘크리트 기둥 근처의 보도 끝에 정확히 멈췄다. 밖은 매우 조용했다. 대기하는 포터도 없었고 지나다니는 다른 승객도 없었다. 오직 밤의 어둠과 공항의 강한 바람, 소리뿐이었다. 지은은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직감은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녀는 즉시 내려서 터미널의 인파 속으로 달려가 민준을 찾고 싶었다. 그녀는 차가 완전히 멈추자마자 문을 열 준비를 하며 차문 손잡이를 잡았다. 하지만 지은이 문 손잡이를 당겼을 때
문은 열리지 않았다. 잠겨 있었다. 지은은 더 세게 당겼지만 여전히 열리지 않았다. 그녀는 옆에 문을 시도했다. 마찬가지였다. 차문은 운전석의 중앙 제어 장치에서 잠겨 있었다. 엄청난 공포가 지은의 가슴에서 터져 나왔다. 그녀의 숨이 가빠졌다. 그녀는 겁에 질린 눈으로 김 기사를 쳐다보았다. 납치와 강도에 대한 생각이 이제 매우 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지은은 창문을 두드리며 밖에 있는 누군가의 주의를 끌려고 했다. 하지만 그곳은 정말로 조용했다.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녀는 왜 문을 잠갔는지 물으며 지금 당장 열어달라고 김 기사에게 요구했다. 하지만 김 기사는 움직이지 않았다. 노인은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될 정도로 운전대를 꽉 쥐고 있었다.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지만 그의 눈은 차 왼쪽의 어두운 보도를 날카롭게 응시하고 있었다. 지은은 더욱 히스테리해졌다. 그녀는 놓아달라고 애원했다. 그녀는 돈, 보석, 그리고 가지고 있던 지갑을 주겠다며 자신을 보내달라고 했다. 갑자기 김 기사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으며 매우 진지하게 들렸다. 아까 태울 때의 정중한 어조와는 전혀 달랐다. 그는 지은이 그곳에서 내리는 것을 금지했다. 그는 지은에게 자신을 믿으라고 했다. 그 말은 오히려 지은을 더욱 두렵게 만들었다. 어떻게 한밤중에 차 안에 가둔 낯선 사람을 믿을 수 있단 말인가? 지은은 울었다. 눈물이 뺨과 스카프를 적셨다. 그녀는 절망적으로 김 기사가 왜 이러는지 물었다. 김 기사는 살짝 고개를 돌렸다. 그의 얼굴은 매우 두려워 보였다. 하지만 그의 눈은 단호함을 발산했다. 그는 지은이 5분 안에 답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은의 목숨이 그 5분 안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지은은 두려움과 혼란으로 마비되어 침묵했다. 그녀의 몸은 뒷좌석에서 심하게 떨렸다. 그녀는 김 기사가 무모하게 행동하면 자신을 해칠까봐 더 이상 저항할 용기가 없었다. 그녀는 가방을 껴안고 웅크릴 수밖에 없었다. 마음속으로 민준이나 누군가가 와서 자신을 구해달라고 기도했다. 시간은 고문처럼 매우 느리게 흘러갔다. 지은은 차 대시보드의 디지털 시계를 쳐다보았다. 분 단위의 숫자가 계속 바뀌었다. 1분, 2분, 3분. 차 안의 침묵은 숨 막힐 듯했다. 반면 밖의 어둠은 마치 잡아먹을 준비가 된 괴물을 숨기고 있는 것 같았다. 김 기사가 언급한 5분은 지은에게 5년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뒷좌석에 돌처럼 굳어 앉아 있었다. 숨이 목구멍에 걸렸다. 눈물은 소리 없이 계속 흘렀다. 그녀의 눈은 도망칠 틈을 찾으며 주위를 미친 듯이 살폈다. 하지만 이 차의 자동 잠금 시스템은 그녀를 완벽하게 가두었다. 김 기사는 여전히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그의 눈은 보이지 않는 적의 움직임을 감시하는 것처럼 옆 거울과 앞 유리를 떠나지 않았다. 차 안의 긴장감은 너무나 짙어서 지은은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대시보드의 디지털 시계가 정확히 5분을 가리키는 순간 그 고요한 분위기는 순식간에 깨졌다. 뒤쪽과 앞쪽에서 귀를 찢는 사이렌 소리를 내는 세 대의 경찰차가 어디선가 나타났다. 파란색과 빨간색의 섬광등이 밝게 켜지며 그 공항 구석에 어둠을 갈랐다. 경찰차들은 길을 막고 지은이 탄 택시를 포위했다. 지은은 숨죽여 비명을 질렀다. 그녀의 마음은 즉시 경찰이 김 기사를 체포하러 왔다고 결론 내렸다. 그녀는 약간의 안도감을 느꼈다. 살아남을 수 있다는 희망이 마음속에 생겼다. 경찰이 이 택시의 의심스러운 움직임을 추적했을 것이다. 방탄조끼를 입은 완전 무장한 경찰관 몇 명이 순찰차에서 뛰어내렸다. 그들은 장총을 들고 전술적으로 신속하게 움직였다. 지은은 총격전이 벌어질 경우 길 잃은 총알에 맞을까봐 몸을 숙였다. 그녀는 누군가에게 엎드려 항복하라는 경찰의 고함 소리를 들었다. 그 고함 소리는 크고 사납게 들렸다. 지은은 이 악몽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며 귀를 꼭 막았다. 그러나 다음에 일어난 일은 지은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경찰들은 김 기사의 차에 총을 겨누지 않았다. 그들은 택시를 지나쳐 콘크리트 기둥의 그림자 속에 서 있는 누군가를 덮쳤다. 바로 김 기사가 문을 잠그지 않았다면 지은의 차문이 열렸을 바로 그 지점이었다. 지은은 용기를 내어 고개를 살짝 들어 보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았다. 경찰은 얼굴을 가리는 모자를 쓴 두꺼운 검은 재킷을 입은 남자를 제압하고 있었다. 남자는 잠시 저항하려 했지만 경찰의 수가 너무 많았다. 그는 아스팔트에 거칠게 내동댕이 쳐졌다. 남자의 손은 뒤로 꺾여 수갑이 채워졌다. 남자가 몸부림치자 재킷 주머니에서 무언가 떨어졌다. 접이식 칼과 젖어 보이는 손수건이었다. 한 경찰관이 장갑을 낀 손으로 조심스럽게 그 손수건을 집어 증거물 봉투에 넣었다. 화학물질의 날카로운 냄새가 차 안까지 희미하게 풍겨왔다. 다른 경찰이 밖에서 택시 문을 열었을 때 한 경찰관이 운전석 창문을 두드렸다. 김 기사는 창문을 내렸다. 경찰관은 마치 서로 아는 사이인 것처럼 김 기사에게 짧게 격려했다. 경찰관은 목표물이 확보되었고 상황이 통제되었다고 말했다. 김 기사는 안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까부터 긴장했던 그의 어깨가 천천히 내려갔다. 그는 이어서 차의 자동 잠금 장치를 풀었다. 문 잠금 장치가 딸깍하는 소리는 지은에게 해방의 음악처럼 들렸다. 지은은 여전히 심하게 떨며 180도 바뀐 상황에 혼란스러워했다. 그녀는 쉰 목소리로 김 기사에게 물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왜 경찰은 김 기사가 아니라 밖에 있는 남자를 체포한 걸까? 왜 경찰은 김 기사를 존중하는 것처럼 보일까? 김 기사는 몸을 돌려 지은을 마주했다. 그의 얼굴은 이제 부드러워 보였다. 그의 시선은 연민과 존경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을 다시 소개했다. 그는 단순한 택시 기사가 아니었다. 그는 지은의 돌아가신 아버지의 개인 경호실장이었던 김 씨였다. 지은은 숨을 헐떡였다. 그녀는 그 이름을 희미하게 기억했다. 오래전에 은퇴한 아버지의 신임받던 사람이었다. 김 기사는 지은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지은을 멀리서 계속 지켜보고 보호하라는 비밀 임무를 자신에게 맡겼다고 설명했다. 지은의 아버지는 항상 딸에게 재산을 노리고 접근하는 사람들에 대해 나쁜 예감을 가지고 있었다. 오늘 밤 김 기사는 지은을 노리는 사악한 계획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방금 경찰에 체포된 남자는 지은을 납치하기 위해 고용된 청부 살인업자였다. 지은이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그 남자가 가지고 있던 손수건에는 지은을 즉시 마비시킬 수 있는 고농도의 클로로포름이 묻어 있었다. 지은은 공포의 비명을 참으며 손으로 입을 막았다. 그녀는 하마터면 자신의 죽음으로 걸어 나갈 뻔했다. 그녀는 물었다. 누가 감히 나에게 그렇게 잔인한 짓을 하려 했을까? 누가 그 사람을 고용했을까? 김 기사는 말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손을 들어 멀리 보이는 출발 터미널 2층의 큰 유리벽을 가리켰다. 그곳은 민준의 출장 목적지인 국내선이 아닌 국제선 출발 대기 구역이었다. 지은은 김 기사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갔다. 환하게 불이 켜진 큰 유리창 너머로 그녀는 아주 잘 아는 모습을 보았다. 남편, 민준이었다. 민준은 그곳에 서서 주차장에서 벌어지는 소동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러나 민준의 표정은 아내를 잃을까 걱정하는 남편의 표정이 아니었다. 민준의 얼굴은 분노와 실망으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는 휴대폰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그리고 지은의 마음을 산산조각 낸 것은 민준이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민준의 옆에는 눈에 띄는 빨간 드레스를 입은 아름다운 여자가 서 있었다. 그 여자는 바로 수진. 지은 자신의 절친한 친구이자 그동안 함께 사교 모임과 쇼핑을 다니던 친구였다. 수진은 민준의 팔을 다정하게 잡고 그를 진정시키려 하고 있었다. 그들의 발치에는 2개의 큰 여행 가방이 있었다. 업무용 출장 가방이 아니라 휴가용 가방이었다.
민주는 수진의 허리를 친밀하게 감쌌다. 단순한 친구 사이에서는 할 수 없는 몸짓이었다. 그들 둘은 증오에 찬 눈으로 경찰차 쪽을 바라보았다. 마치 그들의 큰 계획이 방금 좌절된 것처럼. 지은의 세상은 그 순간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눈물이 다시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가슴 속에 사무치는 극심한 고통 때문이었다. 배신이 눈앞에 선명하게 펼쳐졌다. 그녀가 사랑하고 존경했던 남편과 그녀가 믿었던 친구가 그녀를 제거하기 위해 공모했다. 지방 출장 계획은 거짓말이었다. 두고 간 지갑은 지은을 한밤중에 집 밖으로 나와 이곳 공항에서 처리하기 위한 미끼에 불과했다. 김 기사는 지은이 잠시 울도록 내버려 두며 그 젊은 여성이 이 혹독한 현실을 받아들일 시간을 주었다. 울음이 잦아들어 흐느낌으로 바뀐 후 김 기사는 차를 천천히 몰아 그 거짓으로 가득 찬 공항에서 지은을 데리고 사건 현장을 떠났다. 운전하면서 김 기사는 지은에게 아까부터 껴안고 있던 민준의 지갑을 열어보라고 했다. 떨리는 손으로 지은은 그 가죽 지갑을 열었다. 안에는 신분증과 신용카드가 들어있었다. 하지만 지은이 현금을 꺼내자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돈 사이에 깔끔하게 접힌 종이가 끼워져 있었다. 그것은 쇼핑 영수증이 아니라 민준과 수진의 이름으로 된 해외편도 비행기표 한 장이었다. 그리고 그 표 뒤에는 지은의 피를 끓게 만드는 또 다른 종이가 있었다. 바로 일주일 전에 승인된 민준이 유일한 상속인으로 지정된 수십억 원짜리 지은 명의의 생명보험 증서였다. 모든 것이 이제 이해가 되었다. 민준은 여권과 표를 다른 주머니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지갑이 필요 없었다. 이 지갑은 지은이 가져오게 하려고 일부러 남겨둔 것이었다. 만약 지은이 아까 택시에서 내렸다면 그녀는 납치되어 살해되고 시신은 어딘가에 버려졌을 것이다. 그러면 민준은 지은이 실종되었다고 신고한 후 보험금을 타서 수진과 함께 해외에서 호화롭게 살았을 것이다. 그 계획의 잔인함에 지은은 구역질이 났다. 하지만 그 무너지는 감정 속에서 새로운 감정이 지은의 마음속에 자라나기 시작했다. 고통은 천천히 차갑고 날카로운 분노로 변했다. 그녀는 차의 화장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그 순진하고 약한 여성의 얼굴은 사라졌다. 상처받았지만 완전히 깨어난 여성의 얼굴로 대체되었다. 그녀는 거칠게 눈물을 닦았다. 그녀는 거울을 통해 김 기사를 보며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물었다. 김 기사는 얇게 미소 지었다. 전쟁 준비가 된 보호자의 미소였다. 그는 민준이 아직 지은이 모든 것을 알게 된 사실을 모른다고 말했다. 민준에게 이것은 단지 경찰 단속 때문에 실패한 납치 계획일 뿐이다. 이것이 지은의 가장 큰 이점이었다. 지은은 여전히 어리석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 김 기사는 지은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조언했다. 아무 일도 없었던 척하고 민준과 수진을 내부에서 천천히 파괴하기 위한 연극을 시작하라고. 오늘 밤 옛 지은은 공항에서 죽었다. 새로운 지은이 태어났고 그녀는 복수를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김 기사의 검은 세단은 이제 지은에게 지옥처럼 느껴지는 공항 구역을 천천히 떠났다. 공항과 주요 고속도로 사이의 거리는 매우 길게 느껴졌다. 마치 그들이 두 개의 다른 세계를 잇는 다리를 건너고 있는 것 같았다. 차 안에서는 다시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어색한 침묵이 아니라 슬픔과 억눌린 분노로 가득 찬 침묵이었다. 지은은 여전히 핸드백을 꽉 껴안고 있었다. 마치 그 가방이 방금 그녀의 삶을 덮친 폭풍우 속의 구명조끼인 것처럼. 눈물은 이미 말랐고 뺨에는 따끔거리는 끈적한 자국만 남았다. 그녀는 우울한 노란 불빛에 비친 아스팔트 길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한편 그녀의 뇌는 일시간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방금 받은 끔찍한 정보들을 모두 소화하려고 애썼다. 아까부터 운전에 집중하던 김 기사는 차분하고 아버지 같은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는 지은이 감정의 격동을 진정시키기 위해
논리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김 기사는 6개월 전부터 민준의 수상한 행동을 의심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때 김 기사는 경찰과 민간 보안업계의 옛 동료들과 여전히 연락망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막대한 금액의 온라인 도박 빚에 시달리는 젊은 사업가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그 사업가가 바로 민준이었다. 처음에는 김 기사도 믿고 싶지 않았지만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민준은 지은 몰래 작은 자산들을 자주 담보로 잡혔고 그의 행동은 점점 더 폐쇄적으로 변했다. 지은은 가슴이 찢어지는 심정으로 그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는 민준이 프로젝트가 막히거나 고객이 대금 지급을 늦춘다는 핑계로 공동 계좌에서 비상 자금을 인출하기 위해 지은의 서명을 요구하던 때를 떠올렸다. 알고 보니 그 모든 돈은 사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상 도박판에서 몽땅 날아간 것이었다. 지은은 자신이 너무나 어리석었다고 느꼈다. 그녀는 자신에게 회사와 가족 자산을 물려준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지를 지키지 못했다고 느꼈다. 그녀는 양의 탈을 쓴 늑대가 매일 밤 자기 옆에서 잠들게 내버려 두었다. 그녀도 모르는 사이에 그녀의 삶의 살점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다. 김 기사는 이어서 지은에게 민준의 지갑을 다시 한 번 더 꼼꼼히 살펴보라고 했다. 아직 지은이 보지 못한 것이 하나 더 있었다. 여전히 약간 떨리는 손가락으로 지은은 거의 열지 않는 명함, 슬롯 뒤에 있는 가죽 지갑의 가장 깊은 부분을 더듬었다. 그곳에는 아주 작게 접힌 얇은 종이가 있었다. 지은은 천천히 그것을 펼쳤다. 그것은 위임장이었다. 도심에 있는 본가와 유산으로 물려받은 땅의 소유권 증서를 지은의 명의에서 민준의 명의로 이전하는 정권 위임장이었다. 지은은 그 서류 아래의 서명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것은 그녀의 서명이었다. 하지만 지은은 그런 서류에 서명한 적이 없다고 100% 확신했다. 김 기사는 민준이 지은의 서명을 위조했거나 지은이 방심하거나 졸릴 때 민준이 서명을 요구하는 사무서류 더미 사이에 이 서류를 끼워 넣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민준의 계획은 매우 치밀하고 사악했다. 만약 오늘 밤 지은이 성공적으로 납치되어 사라졌다면 민준은 지은의 실종 소식이 널리 퍼지기 전에 가능한 한 빨리 이 위임장을 사용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기 전에 모든 부동산 자산이 합법적으로 이전되었을 것이다. 민준과 수지는 부자가 되고 지은은 경찰서의 실종자 기록으로만 남게 될 것이다. 지은은 분노에 차 그 종이를 구겼다. 3년 동안 충성과 헌신으로 키워온 민준에 대한 사랑은 순식간에 제로 변했다. 더 이상 애정은 없었고 깊은 혐오감만 남았다. 그녀는 아까 작별 인사를 할 때 달콤하게 미소 짓던 민준의 얼굴을 떠올렸다. 사실 그는 마음속으로 아내의 죽음을 초 단위로 세고 있었던 것이다. 지은은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그 순종적이고 연약한 여성은 오늘 밤 죽어야만 했다. 용서하지 않을 새로운 모습으로 대체되어야 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명예와 자신의 자존심을 걸고 맹세했다. 민준과 수진이 한 발짝도 이기게 두지 않을 것이다. 김 기사는 거울을 통해 지은을 힐끗 보았고 그녀의 눈빛이 변한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지은이 준비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김 기사는 전략을 짜기 시작했다. 그는 지은이 민준이 돌아오기 전에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연기해야 할 시나리오는 지은이 공항에 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은은 집에서 논리적인 장소에 끼워져 있는 지갑을 발견한 척해야 했다. 그렇게 하면 민준은 혼란스러워할 것이다. 공항에서의 민준의 계획은 경찰 단속으로 완전히 실패했다. 그리고 만약 그가 지은이 그곳에 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는 자신의 범죄가 발각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안심할 것이다. 그 거짓된 안도감이 바로 민준을 천천히 함정에 빠뜨릴 지은의 주무기가 될 것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갈 때보다 더 빠르게 느껴졌다. 새벽 2시에
한산해지기 시작한 수도의 도로는 마치 지은이 복수 계획의 조각들을 맞출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 같았다. 지은은 얼굴에 눈물 자국을 지우기 시작했고 흐트러진 스카프를 정리하고 표정을 연습했다. 그녀는 차의 햇빛 가리개에 있는 작은 거울 앞에서 미소를 지어 보았다. 처음에는 미소가 어색해 보였다. 하지만 천천히 그녀는 민준에게 평소에 보여주던 가짜의 달콤한 미소를 지을 수 있었다. 그녀는 지금 이 순간부터 자신의 삶이라는 드라마에서 최고의 여배우가 되어야 했다. 상금은 영화상이 아니라 그녀의 목숨과 미래였다. 주택단지 정문 앞에 도착하자 김 기사는 경비원이나 깨어 있을지도 모르는 이웃의 주의를 끌지 않기 위해 차에 불을 껐다. 그는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집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지은을 내려주었다. 지은이 내리기 전에 김 기사는 단추 크기만 한 작은 물건을 주었다. 그것은 최첨단 도청 장치였다. 김 기사는 지은에게 그 장치를 민준이 자주 전화를 거는 장소지만 쉽게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두라고 당부했다. 지은은 그 작은 장치를 꽉 쥐고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인 후 차에서 내렸다.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집 안으로 살금살금 걸어 들어갔다. 이제는 조용한 전쟁터처럼 느껴지는 집이었다. 지은은 경첩 소리가 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집 문을 열었다. 큰 집은 그녀를 어둠과 섬뜩한 고요함으로 맞이했다. 보통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던 라벤더 향의 방향제 냄새가 이제는 가슴을 답답하게 했다. 이 집의 모든 구석구석이 민준과의 거짓된 추억을 떠올리게 했다. 함께 영화를 보던 소파, 아침을 먹던 식탁, 모든 것이 이제 연극 무대의 소품처럼 보였다. 지은은 현관문을 다시 잠그며 그날 밤 아무도 집 밖으로 나가지 않은 것처럼 모든 것이 보이도록 확인했다. 지은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화장실로 가는 것이었다. 그녀는 차가운 물로 얼굴을 여러 번 씻어내며 얼굴에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슬픔과 두려움의 흔적을 씻어냈다. 그녀는 세면대 거울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같은 여자가 있었지만 영혼은 달랐다. 평소에는 우수에 차고 부드럽던 그녀의 눈은 이제 차갑고 날카로운 빛을 발했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의 그림자에게 속삭이며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더 이상 순진한 지은이 아니었다. 그녀는 투사의 피를 물려받은 성공한 사업가의 딸이었다. 충분히 진정된 후 지은은 화장실에서 나와 연극 무대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민준의 지갑을 거실로 가져갔다. 그녀는 잠시 생각하며 그 지갑을 발견하기에 가장 그럴듯한 장소를 찾았다. 너무 숨겨져 있어서도 안 되고 너무 눈에 띄어서도 안 되었다. 그래야 민준이 그녀가 정말로 그것을 찾았다고 믿을 것이다. 마침내 지은은 소파 좌석과 팔걸이 사이의 틈에 지갑이 반쯤 보이도록 끼워 넣기로 결정했다. 마치 민준이 아까 신발을 신으려고 앉았을 때 바지 주머니에서 지갑이 떨어진 것처럼 그 위치는 완벽했다. 지은은 그 소파에 앉아 아주 낮은 볼륨으로 텔레비전을 켜고 거실 불을 어둡게 켜둔 채로 두었다. 그녀는 잡지 한 권을 들고 남편의 소식을 기다리며 잠든 척했다. 멀리서 차 소리가 다가오는 것을 듣자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분명 민준이었다. 벽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민준이 자신의 계획이 실패했음을 깨닫거나 지갑을 찾는 척하며 공황 상태에 빠진 후 공항에서 돌아오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차 엔진 소리가 담장 앞에서 멈췄다. 지은은 눈을 감고 잠든 사람처럼 숨을 고르게 쉬었다. 대문이 열리는 소리, 현관에서 서두르는 발소리, 그리고 열쇠 구멍에 열쇠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민준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다. 그의 모습은 약간 흐트러져 있었다. 넥타이는 느슨했고 얼굴은 땀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지은은 그것이 지갑을 잃어버린 공황 상태의 땀이 아니라 아까 공항에서
경찰을 본 두려움의 땀이라는 것을 알았다. 민주는 큰 소리로 지은의 이름을 불렀다. 지은은 깜짝 놀란 척하며 들고 있던 잡지를 떨어뜨렸다. 그녀는 크게 하품하며 꾸며낸 혼란스러운 얼굴로 민준을 맞았다. 그녀는 잠에서 막 깬 듯한 쉰 목소리로 물었다. 왜 민준이 벌써 돌아왔는지, 그의 비행기는 이 시에 출발하지 않았느냐고. 지은의 연기는 매우 설득력이 있었다. 민준은 소파에서 편안하게 막 잠에서 깬 것처럼 보이는 아내를 보고 잠시 멍해 보였다. 민준은 즉시 정신을 차렸다. 그는 거짓말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매우 능숙하게 애처로운 표정을 지으며 그는 공항으로 가는 고속도로에 도착했을 때야 지갑이 없어진 것을 깨달았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반쯤 미쳐서 신분증 없이는 비행기를 탈 수 없기 때문에 돌아오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트럭 사고 때문에 길이 완전히 막혀서 이제야 집에 도착했다는 이야기를 꾸며냈다. 지은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 모든 허풍을 들었다. 사실 속으로는 남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에 토하고 싶었다. 그녀는 민준이 방금 어디에 있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지은은 이어서 일어나 민준의 팔을 부드럽게 잡고 민준과 연락이 닿지 않아 자신도 걱정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자연스러운 동작으로 지은은 소파 틈새를 가리켰다. 그녀는 말했다. 아마 지갑이 저기에 떨어졌나 봐요. 민준의 눈은 지은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갔다. 소파 틈에서 가죽 지갑 끝이 삐져나온 것을 보자 민준의 얼굴이 극적으로 변했다. 엄청난 안도감이 비쳤지만 혼란스러움도 있었다. 민준은 즉시 지갑을 움켜쥐고 확인했다. 내용물은 모두 있었다. 돈, 카드, 모든 것이. 그는 비행기 표와 보험 증서가 이미 김 기사의 차 안에서 지은에 의해 증거물로 사진 찍혔다는 사실을 몰랐다. 민준은 지은을 꽉 껴안고 여러 번 고맙다고 말했다. 그는 지은을 행운을 가져다주는 아내라고 칭찬했다. 그 포옹 속에서 지은은 민준의 셔츠에 희미하게 묻어있는 다른 여자의 향수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그녀의 친구 수진의 향수 냄새였다. 지은은 숨을 참으며 남편의 몸을 밀어내지 않으려고 애썼다. 그녀는 뻣뻣하게 그 포옹에 화답하며 남편이 분명히 피곤할 테니 빨리 씻고 쉬라고 민준의 귀에 속삭였다. 민준은 포옹을 풀고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위층의 주 침실로 걸어갔다. 지은은 계단을 올라가는 남편의 등을 바라보았다. 그때서야 지은은 잠든 척할 때 입었던 가운 주머니에 아직도 쥐고 있는 김 기사가 준 도청 장치를 떠올렸다. 이것은 절호의 기회였다. 깨끗한 수건을 준비하는 척하며 지은은 침실로 따라 들어갔다. 민주는 이미 욕실에 들어가 있었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는 소리가 들렸다. 지은은 재빨리 움직였다. 그녀는 침대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진 민준의 정장 재킷을 보았다. 그녀는 그 재킷의 옷깃 부분을 더듬으며 숨겨진 접힌 틈을 찾았다. 하지만 지은은 다시 생각했다. 재킷은 매일 바뀔 수 있다. 그녀는 민준이 어디를 가든 항상 가지고 다니는 장소가 필요했다. 그녀의 눈은 화장대 위에 놓여있던 민준의 가죽 서류 가방에 꽂혔다. 그 가방은 민준이 아끼는 물건이었다. 작년에 지은이 준 생일 선물이었다. 민준은 그것 없이는 절대 나가지 않았다. 능숙한 손길로 지은은 보통 동전이나 예비 열쇠를 넣는데 사용되는 서류 가방 안쪽의 작은 지퍼를 열었다. 그녀는 단추 모양의 도청 장치를 가장 깊은 구석에 밀어넣고 가방을 열었을 때 쉽게 떨어지거나 보이지 않도록 눌렀다. 안전하다고 확신한 후 지은은 다시 지퍼를 닫았다. 바로 그때 욕실 문이 열렸다. 민주는 허리에 수건만 두른 채 나왔다. 지은은 즉시 돌아서서 준비해둔 갈아입을 옷을 내밀며 달콤하게 미소 지었다. 민주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옷을 입기 전에 지은의 이마에 입을 맞추기까지 했다. 그날 밤 그들은 같은 침대에서 잤지만
생각은 정반대였다. 민주는 깊이 잠들어 부드럽게 코를 골며 자신의 사악한 계획이 발각되지 않고 안전하게 실패한 것에 안도했다. 그는 아마 수진과 함께 새로운 계획을 짜는 꿈을 꾸고 있었을 것이다. 반면 지은은 옆에서 눈을 크게 뜨고 어두운 침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다. 그녀의 귀에는 휴대폰의 도청 앱에 연결된 작은 무선 이어폰이 꽂혀 있었다. 그녀는 기다렸다. 그녀는 민준 같은 범죄자는 공범에게 연락하는 것을 참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정말로 새벽이 다가올 무렵 지은이 물을 마시러 부엌에 가는 척했을 때 그녀는 이어폰을 통해 민준의 서류 가방에서 알림 소리를 들었다. 민준은 지은이 방에 있을 때는 전화를 걸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두 번째 휴대폰을 가방 안에 두었다. 도청 장치가 작동하기 시작했고 가방 안에서 울리는 휴대폰의 음성 진동을 녹음했다.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이번에는 지은이 주도권을 쥐고 있었다. 지은과 민준의 집에서의 아침은 짙은 커피향과 아침 안개보다 더 짙은 거짓으로 시작되었다. 지은은 옅은 회색의 편안한 홈웨어를 입고 부엌에 서 있었다. 그녀의 손은 토스트에 잼을 바르느라 바빴다. 그녀의 움직임은 기계적이었다. 그녀의 눈은 부엌 창문을 통해 뒷뜰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어젯밤 그녀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옆에서 들려오는 민준의 평온한 코골이 소리는 상처받은 그녀의 영혼을 조롱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지은은 자신이 멋지게 연기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봉사하고 미소 짓고 어리석어 보이는 아내가 되어야 했다. 민준이 깔끔한 정장 차림과 어젯밤 살인을 계획한 적 없는 듯한 상쾌한 얼굴로 계단에서 내려왔을 때 지은은 억지로 입꼬리를 올려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민준은 식탁에 앉아 아침 신문을 펼쳤다. 그가 위험 있어 보이기 위해 하는 오랜 습관이었다. 그는 지은이 만든 아침 식사를 칭찬하며 그녀를 세상 최고의 아내라고 불렀다. 그 칭찬은 지은의 속을 메스껍게 만들었고 마치 큰 돌이 명치를 누르는 것 같았다. 지은은 꾸며낸 애교 섞인 목소리로 대답하며 그 지갑 사건 이후 민준이 잘 잤는지 물었다. 민준은 상쾌하게 웃으며 지갑을 찾아서 안심하고 아주 깊이 잤다고 말했다. 그는 거짓말을 하면서 지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기까지 했다. 남편의 조종 능력은 정말 끔찍했다. 지은은 자신이 지금까지 인류 배우와 함께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준이 사무실로 떠난 후 지은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그녀는 즉시 침실로 달려가 휴대폰을 들고 이어폰을 꼈다. 민준의 서류 가방에 있는 장치와 연결된 도청 앱은 이미 활성화되어 있었다. 신호는 민준이 아침 출근길 정체에 갇혀 차 안에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어폰 너머의 소리는 선명하게 들렸다. 마치 지은이 남편 바로 옆에 앉아 있는 것 같았다. 잠시 라디오 음악 소리가 들리다가 전화 연결음이 들렸다. 민준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다. 지은은 저편에서 들려오는 여성의 목소리를 듣고 숨을 참았다. 그것은 수진의 목소리였다. 이어진 대화는 지은의 피를 머리끝까지 끓어오르게 만들었다. 불륜 커플처럼 달콤하거나 로맨틱한 말은 없었다. 그들의 대화는 공황과 분노로 가득했다. 민주는 상황을 욕하며 공항에서 자신들의 계획을 망친 경찰을 탓했다. 그는 내일이 마감인 온라인 도박 빚 상환기 안에 쫓기고 있다고 소리쳤다. 금액은 30억 원에 달했다. 만약 그가 갚지 않으면 빚독촉 폭력배들이 그의 사무실과 집을 찾아오겠다고 위협했다. 성공한 사업가로서의 민준의 명성은 순식간에 무너지고 그는 감옥에 갈 수도 있었다. 전화기 저편의 수진도 마찬가지로 공황 상태에 빠진 듯 했지만 그녀는 더 교활했다. 그 여자는 민준에게 예비 계획에 대해 상기시켰다. 그녀는 지은의 아버지가 남긴 낡은 집에 있는 비밀 금고에 대해 언급했다.
수지는 그곳에 아직 누구의 명의로도 되어 있지 않은 금괴와 토지 증서가 있다고 확신했다. 문제는 민준이 그 금고의 비밀번호를 모른다는 것이었다. 오직 지은만이 알고 있었다. 수지는 민준에게 어떤 방법으로든 지은을 설득하여 금고를 열게 하거나 적어도 비밀번호가 될 만한 중요한 날짜들을 지은이 말하도록 유도하라고 재촉했다. 민준은 그 생각에 동의했다. 그는 일찍 퇴근해서 아내가 마음이 누그러지도록 지은에게 선물을 가져다 주겠다고 말했다. 그 사악한 계획을 듣고 지은은 즉시 김 기사에게 연락했다. 30분 후 김 기사의 차가 집 앞에 주차되어 있었다. 지은은 자신의 방 작은 금고에서 꺼낸 중요한 서류들이 담긴 가방을 들고 차에 탔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은 결의에 차 불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들은 모든 것을 김 기사에게 이야기했다. 중년의 남자는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지은에게 민준이 접근할 수 있는 유동자산을 즉시 확보하라고 조언했다. 두 사람은 지은의 아버지가 신뢰하던 중앙은행과 공증인 사무실로 갔다. 은행에서 지은은 공동계좌의 대부분의 자금을 민준이 모르는 새로운 개인 계좌로 옮겼다. 그녀는 또한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보안상의 이유로 민준이 가지고 있던 추가 신용카드의 접근을 차단했다. 공증인 사무실에서 지은은 임시 자산 보호 증서를 만들었다. 그녀는 이 조치들을 신속하고 조용히 취했다. 김 기사는 마치 범죄자로부터 딸을 보호하는 아버지처럼 그녀를 동행했다. 그날 오후 지은은 조금 더 강해진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을 옥죄던 문어의 다리 하나를 잘라냈다. 민주는 곧 자신의 돈줄이 막히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날 저녁 민주는 전화해서 약속한 대로 정말로 일찍 퇴근했다. 그는 큰 붉은 장미 꽃다발과 약국에서 산 작은 꾸러미를 가지고 왔다. 지은은 문에서 활짝 웃으며 그를 맞이했고 놀라고 행복한 척했다. 민주는 꽃을 건네주고 지은의 뺨에 입을 맞춘 후 그 작은 꾸러미를 건넸다. 그는 그것이 지은을 위해 특별히 산 최고 품질의 수입 비타민이라고 말했다. 그는 요즘 지은이 창백하고 피곤해 보여서 아내의 건강을 확실히 챙기고 싶다고 말했다. 그의 말은 너무나 달콤했고 역겨운 가짜 관심으로 가득했다. 지은은 등 뒤로 숨긴 떨리는 손으로 비타민 병을 받았다. 그녀는 감동한 목소리로 고맙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준이 씻으러 화장실에 들어가자마자 지은은 즉시 그 병을 확인했다. 라벨은 평범한 비타민이었지만 봉인이 이미 열렸다가 약간 어설픈 접착제로 다시 붙여진 것처럼 보였다. 본능적으로 지은은 위험을 감지했다. 그녀는 캡슐 하나를 손바닥에 쏟았다. 색깔이 일반적인 비타민 캡슐과 약간 달랐다. 캡슐 껍질에 미세한 흰 가루 얼룩이 있었다. 그날 밤 저녁 식사 때 민주는 계속해서 지은에게 자기 앞에서 그 비타민을 먹으라고 재촉했다. 민준의 시선은 너무나 강렬해서 마치 무언가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다. 지은은 영리하게 부엌에 물을 마시러 가는 척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캡슐을 싱크대 배수구에 버리고 비슷한 모양의 민트 사탕으로 바꿨다. 그녀는 식탁으로 돌아와 민준 앞에서 그 사탕을 삼켰다. 민준은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거짓된 승리를 암시하는 미소였다. 그는 지은이 방금 느린 독살 시도로부터 자신의 목숨을 구했다는 것을 몰랐다. 화장실에서 지은은 매일 조금씩 병에 남은 비타민을 변기에 버렸다. 자신이 정기적으로 그것을 복용했다는 증거로 빈 병만 남겨두었다. 이 냉전은 점점 더 현실화되었고 지은은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자신의 목숨이 정말 위태롭다는 것을 알았다. 그 비타민 사건 이후 3일이 지났고 민주는 좌절하기 시작했다. 그는 지은이 병에 걸리거나 기운이 없거나 적어도 현기증과 메스꺼움 같은 중독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여 그가 집안의 통제권을 잡고 약한 상태의 지은에게 금고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강요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정반대의 일이 벌어졌다. 지은은 점점 더 상쾌하고 명랑하며
활기차 보였다. 매일 아침 지은은 공원에서 가벼운 운동을 하고 건강한 음식을 요리했으며 환한 얼굴로 민준을 맞았다. 이것은 민준을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빛 독촉업자들이 그의 휴대폰을 더욱 맹렬하게 테러하면서 그는 더욱 압박감을 느꼈다. 남편의 불안이 극에 달하는 것을 보고 지은은 심리적 반격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민준과 수진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만들어야 했다. 그날 오후 지은은 사무실에 있는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명랑한 목소리로 그녀는 남편이 업무 스트레스에서 회복한 것을 축하하고 또한 민준의 지갑이 돌아온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축하하고 싶다고 말했다. 지은은 집에서 특별한 저녁 식사를 계획했다. 그리고 추가적인 깜짝 선물로 지은은 오랫동안 방문하지 않은 절친한 친구 수진이 매우 그립다고 말했다. 그녀는 민준에게 수진을 함께 저녁 식사에 초대해도 되는지 허락을 구했다. 전화기 저편에서 지은은 잠시 침묵이 흐르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민준은 분명히 저울질하고 있었을 것이다. 아내의 집에 불륜 상대를 초대하는 것은 위험한 행동이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것은 민준과 수진이 자신들의 본거지에서 직접적으로 지은을 압박하기 위해 협력할 기회였다. 민준은 마침내 최대한 열광적인 척하는 목소리로 동의했다. 그는 자신이 방금 암사자의 덫으로 들어가는 초대에 동의했다는 것을 몰랐다. 그날 밤 지은의 집 식탁은 매우 호화롭게 차려졌다. 아로마 테라피 양초가 켜졌고 최고의 도자기 접시가 꺼내졌으며 식욕을 돋우는 한우 스테이크 요리가 차려졌다. 지은은 우아한 젓갈색 드레스를 입었다. 그녀의 얼굴은 미니멀하지만 단호한 화장으로 꾸며져 권위 있는 안주인의 아우라를 발산했다. 정확히 저녁 7시 초인종이 울렸다. 민준이 수진을 위해 문을 열어주었다. 그 여자는 몸매를 과시하는 딱 붙는 드레스를 입고 왔다. 지은의 단정한 옷차림과 대조적이었다. 수진은 선물이 담긴 꾸러미를 들고 지은에게 달콤하게 미소 지은 다음 거짓으로 가득 찬 뺨키스 스타일로 지은을 껴안았다. 지은은 그 포옹에 화답하며 그녀의 몸을 감싸는 뱀의 차가운 피부를 느꼈다. 저녁 식사는 어색한 잡담으로 시작되었다. 민준과 수진은 때때로 서로 눈짓을 교환했다. 지은은 못 본 척했다. 그녀는 손님과 남편에게 봉사하느라 바빴고 물을 따르고 고기를 더 권하며 완벽한 안주인이 되었다. 그러나 포크와 나이프가 부딪히는 소리 속에서 지은은 게임의 흐름을 바꾸기 시작했다. 그녀는 천천히 나이프를 내려놓고 수진과 민준을 번갈아가며 의미심장한 시선으로 쳐다보았다. 지은은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녀는 어젯밤에 매우 이상하고 무서운 꿈을 꾸었다고 말했다. 그 꿈은 너무나 현실적이어서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다고 했다. 고기를 씹고 있던 민주는 입안 가득 음식을 문 채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물었다. 지은은 신비롭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꿈에서 부유한 여성이 잘생긴 남편과 좋은 친구를 가졌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알고 보니 남편과 친구는 유산을 노리고 그녀를 죽이려 공모하고 있었다. 지은은 그 꿈의 세부 사항을 끔찍할 정도로 정확하게 이야기했다. 공항에서의 장면, 마취 주사, 비타민 속의 독까지 묘사했다. 수진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그녀의 손에 있던 포크가 접시에 부딪히며 큰 소리를 냈다. 민주는 음식에 사례가 들려 심하게 기침을 했고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개걸스럽게 물을 마셨다. 식탁의 분위기는 긴장되고 섬뜩하게 변했다. 지은은 숨겨진 만족감으로 그들의 반응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이어서 작게 웃었다. 마치 그것이 단지 농담인 것처럼. 그녀는 그 꿈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말했다. 왜냐하면 그녀를 그토록 사랑하는 민준과 그토록 착한 수진이 그렇게 사악한 짓을 할 리가 없기 때문이었다. 지은의 말은 두 배신자의 정신적 방어막을 얇게 베는 면도날처럼 들렸다. 민준과 수진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도 전에
지은은 핵폭탄을 터뜨렸다. 그녀는 그 꿈이 자신에게 영적인 깨달음을 주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인간의 수명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일 사고나 갑작스러운 병으로 죽을 수도 있었다. 그래서 지은은 순진한 얼굴로 오늘 오후에 막 공증인 사무실에 다녀왔다고 이야기했다. 민주는 즉시 등을 곧게 폈고 지은이 마침내 위임장 서류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며 희망에 찬 눈으로 크게 떴다. 그러나 지은이 말을 이어가자 민준의 희망은 산산조각이 났다. 지은은 자신의 유언장 내용을 완전히 변경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만약 자신이 60세 이전에 갑작스럽거나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사망할 경우 이 집, 유산으로 물려받은 토지, 예금, 회사 주식, 그리고 비밀금고의 내용물을 포함한 모든 자산이 자동으로 100% 고아원과 암자선 단체에 기부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가족이나 남편에게는 단 한 푼도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은은 남편이 아내의 유산 도움 없이도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자립심 강한 남자라고 믿기 때문이었다. 침묵. 길고 치명적인 침묵이 식당을 감쌌다. 민준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다. 마치 몸속에 피가 흐르기를 멈춘 것 같았다. 수진의 입은 살짝 벌어졌다. 심한 충격이었다. 지은을 죽이려는 그들의 계획은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었다. 만약 그들이 오늘 밤이나 내일 지은을 죽인다면 그들은 쌓여가는 빚 외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들의 범죄 동기는 단순한 한 문장으로 무력화되었다. 지은은 치명적으로 달콤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바라보고 태연한 목소리로 물었다. 제 결정에 뭔가 잘못된 거라도 있나요? 자선은 고귀한 행위 아닌가요? 민주는 말을 하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막혔다. 그는 더듬거리며 탐욕스러워 보이지 않으면서 그 결정에 반대할 논거를 찾으려고 애썼다. 그는 그것이 너무 극단적인 결정이며 지은이 그들 가족의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은은 단호하게 민준의 말을 끊었다. 그녀는 오히려 자신의 내세의 미래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어서 조용히 접시에 스테이크를 자르며 한 입 한 입 음미했다. 반면 그녀 앞에는 두 탐욕스러운 인간이 목적을 잃은 산송장처럼 힘없이 앉아 있었다. 그 저녁 식사는 민준과 수진이 맛본 최악의 식사가 되었다. 그들의 혀끝에서 느껴지는 한우의 맛은 모래와 절망의 먼지 맛으로 변했다. 방구석에서 김 기사가 새로 설치한 숨겨진 카메라의 작은 표시등이 한 번 깜박였다. 범죄자들의 공포에 질린 얼굴을 그들의 파멸의 시작을 알리는 증거로 기록하며 그 정신을 파괴하는 저녁 식사 후 민준과 수진은 단 한순간도 편히 잠들 수 없었다. 그들은 혼란스러운 감정으로 지은의 집을 떠났다. 하지만 그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들은 보통 웃음으로 불륜을 축하하던 장소인 수진의 비밀 아파트에 모였다. 이제 그곳은 공황 상태의 본부로 변해 있었다. 민준의 휴대폰은 끊임없이 울려댔다. 그의 휴대폰 화면에는 해외 지역 번호의 낯선 번호들이 표시되었다. 온라인 도박 빚 독촉업자들이 공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였다. 위협적인 메시지들이 메신저 앱을 통해 쉴 새 없이 쏟아져 들어왔다. 민준이 24시간 내에 30억 원의 빚을 갚지 않으면 끔찍한 사진들을 경고로 보내왔다. 민준은 그 좁은 아파트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좌절감에 자신의 머리카락을 쥐어뜯었다. 그의 잘생긴 얼굴은 이제 구겨졌고 눈은 잠 부족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붉어져 있었다. 지은을 죽이려는 계획은 이제 불가능했다. 만약 지은이 지금 죽는다면 저녁 식사 때 지은이 말한 새로운 유언장이 효력을 발휘하여 모든 재산이 자선단체에 기부될 것이다. 민주는 단 한 푼도 얻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그는 갚을 자산 없이 빚만 상속받게 될 것이다. 수지는 소파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피우며 비난하는 눈초리로 민준을 쳐다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아내 하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지은이 유언장을 바꿀 수 있도록 내버려둔 민준을 탓하기 시작했다.
그들 사이에는 격렬한 다툼이 벌어졌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거친 욕설을 퍼부었다. 하지만 시간의 압박으로 그들은 다툼을 멈추고 빠른 해결책을 찾아야 했다. 그들의 선택지는 점점 좁아졌다. 지은을 죽일 수 없다면 강요해야만 했다. 민주는 폭력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그의 새로운 계획은 지은을 자신의 집에서 감금하는 것이었다. 그는 암시장에서 몇 명의 용역 깡패를 고용하여 집에 들어가 지은을 묻고 유언장 취소 서류와 자산 양도 위임장에 서명할 때까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문할 계획이었다. 민주는 더 이상 다정한 남편 연기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지금 당장 그 돈이 필요했고 그렇지 않으면 도박 마피아의 손에 자신의 목숨이 날아갈 판이었다. 다음 날 민주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사무실에 갑작스러운 감사가 있어 자야 한다고 핑계를 댔다. 사실 그는 도시 외곽의 한 커피숍에서 몸집이 큰 3명의 깡패와 만남을 조율하고 있었다. 그는 지은의 자산을 성공적으로 장악한 후 큰 보수를 약속했다. 그날 오후 해가 지기 시작하고 하늘이 섬뜩한 붉은 주황색으로 변할 무렵 민주는 수진과 3명의 깡패와 함께 지은의 집으로 향했다. 그들은 이웃에게 발각되지 않기 위해 짙은 색 유리창이 달린 렌터카 밴을 사용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는 매우 조용해 보였다. 현관등이 켜져 있지 않았다. 평소에는 지은이 해지기 전에 항상 불을 켰는데도 말이다. 지은의 차는 차고에 주차되어 있었고 주인이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민주는 예비 열쇠로 대문을 열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범죄의 아드레날린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깡패들에게 돌격할 준비를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수지는 긴장된 얼굴로 뒤를 따랐고 지은이 강제로 서명해야 할 서류가 담긴 파일을 들고 있었다. 민주는 정문 열쇠를 천천히 돌렸다. 딸깍. 문이 열렸다. 그들은 재빨리 안으로 쏟아져 들어가 안에 있는 누구든 덮칠 준비를 했다. 깡패들은 즉시 흩어져 거실, 부엌, 그리고 1층의 객실을 수색했다. 민준과 수지는 지은이 보통 오후에 쉬는 장소인 주 침실로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민주는 침실 문을 발로 차서 활짝 열리게 하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아내의 이름을 외쳤다. 하지만 방은 비어 있었고 침대는 깔끔했고 생명의 흔적은 없었다. 옷장은 약간 열려 있었지만 내용물은 여전히 그대로였다. 공황 상태가 민준을 덮치기 시작했다. 그는 화장실, 서재, 심지어 위층의 창고까지 달려가 확인했다. 허탕이었다. 큰 집은 텅 비어 있었다. 지은은 어디에도 없었다. 민주는 숨을 헐떡이며 다시 거실로 내려왔다. 아래층의 깡패들도 같은 보고를 했다. 이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 민주는 노란한 기분이었다. 어떻게 지은이 차도 없이 나갈 수 있었을까? 지은이 도망친 걸까? 만약 지은이 도망쳤다면 민준의 인생은 끝장이다. 그는 그녀에게 강제로 서명하게 할 수 없을 것이다. 민주는 분노에 차 소리를 지르며 장식장을 발로 차서 꽃병이 바닥에 산산조각 나게 했다. 안톤의 분노 이후 찾아온 섬뜩한 침묵 속에서 갑자기 거실 쪽에서 조용한 신호음이 들려왔다. 그 소리는 방 중앙의 커피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노트북에서 나오고 있었다. 노트북 화면이 저절로 켜지며 방의 어둠을 갈랐다. 민준, 수진, 그리고 깡패들은 깜짝 놀랐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노트북에 다가갔다. 화면에는 화상통화 창이 나타났고 거기에는 지은의 얼굴이 비춰졌다. 지은은 민준이 모르는 방, 아마도 호텔 방이나 안전가옥에서 편안하게 앉아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검은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고 얼굴은 미소 없이 평온했으며 마치 노트북 앞에 서 있는 민준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 민준은 화면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분노에 찬 눈으로 노려보았다.
그는 거친 고함으로 지은이 어디 있는지 물으며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오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지은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뼈를 애는 듯한 차가운 시선으로 민준을 쳐다보았다. 지은은 노트북의 스피커를 통해 증폭된 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민준과 수진에게 인사했고 또한 남편이 데려온 초대받지 않은 손님들에게도 인사했다. 민준은 지은이 그곳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침묵했다. 지은은 이어서 계속해서 증가하는 시청자 수를 나타내는 라이브라고 쓰인 작은 아이콘이 있는 노트북 화면의 위쪽 구석을 가리켰다. 지은은 민준에게 현재 집안 곳곳에 흩어져 있는 숨겨진 카메라가 그들의 도착을 지은의 변호사와 경찰이 지은 이 비상 버튼 하나를 누르면 접근할 수 있는 개인 서버로 생중계하고 있다고 알려주었다. 민준은 창백해졌다. 그는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지은은 아직 경찰 신고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 지은은 여전히 그에게 말할 기회를 주고 있었다. 지은은 민준이 재산을 요구하러 왔다는 것을 안다고 말했다. 아니, 그녀는 민준이 도박 빚에 쫓기고 있고 오늘 밤 당장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안다고 말했다. 궁지에 몰린 민준은 체면을 버렸다. 그는 노트북 화면에 대고 애원하며 돈이 필요하거나 빚독촉 깡패들에게 살해당할 것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지은에게 그 어리석은 유언장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수진도 함께 애원했다. 지은이 자비를 베풀도록 악어의 눈물을 흘렸다. 지은은 얇게 미소 지었다. 수수께끼 같은 미소였다. 그녀는 남편이 죽게 내버려 둘 만큼 사악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녀는 그 유언장이 정말로 존재한다고 말했다. 집과 예금 같은 합법적인 자산은 이미 공증인에 의해 잠겨 있었다. 하지만 지은은 유언장에 기록되지 않은 유동자산을 아직 가지고 있다고 고백했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금괴와 외화 현금 형태의 재산으로 민준의 빚을 갚고도 수진이 사치스럽게 살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는 비밀 장소에 보관되어 있었다. 민준과 수진은 즉시 고개를 들었다. 그들의 눈은 다시 불타오르는 탐욕으로 반짝였다. 미끼는 던져졌고 굶주린 물고기들은 그것을 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 호화로운 집 거실의 분위기는 극적으로 변했다. 폭력의 위협으로 인한 긴장감은 이제 보물에 대한 희망으로 인한 긴장감으로 바뀌었다. 민준은 숨을 죽이고 노트북 화면을 쳐다보았다. 마치 그의 목숨이 지은의 입에서 나올 모든 말에 달려있는 것 같았다. 그는 지은에게 즉시 그 보물이 있는 위치를 알려달라고 재촉했다. 그는 돈을 받은 후 지은의 삶에서 영원히 사라지겠다고 약속했다. 수진도 화면에 가까이 다가왔다. 그녀는 단 하나의 세부 사항도 놓치지 않으려고 귀를 쫑긋 세웠다. 탐욕은 그들의 논리를 멀게 했고 그들이 마주하고 있는 여성이 그들이 배신하고 죽이려 했던 바로 그 여성이라는 사실을 잊게 만들었다. 지은은 차분하게 설명을 시작했다. 그녀는 그 보물이 가족 소유의 오래된 창고, 즉 산업단지 외곽에 수년간 운영되지 않은 지은 아버지의 옛 섬유 공장 건물에 보관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곳은 버려져 있었고 사람들이 거의 방문하지 않았다. 완벽한 은신처였다. 지은은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 보물은 그냥 놓여있지 않았다. 그것은 가장 뒤쪽 방의 콘크리트 바닥 아래 정확히 7번 방적기 예터 아래에 묻혀 있었다. 지은은 그들이 그 바닥을 파헤쳐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녀는 또한 그 안에 있는 철제 금고를 여는 조합 번호도 알려주었다. 그들의 결혼기념일 날짜를 거꾸로 한 것이었다. 그렇게 설득력 있는 세부 사항을 듣자 민준의 의심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는 그 창고를 알고 있었다. 그는 결혼 초기에 자산을 확인하러 한 번 그곳에 가본 적이 있었다. 그곳은 정말로 조용하고 으스스했다. 불법적이거나 세금 신고가 되지 않은 무언가를 숨기기에 적합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민준은 고용한 깡패들에게 소리쳤다. 그는 그들과 함께 그 창고로 가라고 명령했다. 그는 콘크리트를 파고 부수기 위해 그들의 힘이 필요했다. 그는 오늘 밤
그 금고를 꺼내는데 성공하면 추가 보너스를 약속했다. 민주는 일방적으로 화상통화를 끊으며 노트북을 거칠게 닫았다. 그는 더 이상 지은의 얼굴을 볼 필요가 없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그 금뿐이었다. 민준과 수진의 일행은 지나가는 폭풍처럼 즉시 지은의 집을 떠났다. 그들은 렌터카 밴을 미친 속도로 몰아 밤길을 갈랐다. 민준은 귀신에 홀린 사람처럼 운전했고 빨간불을 무시하고 다른 차량들을 무모하게 추월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반짝이는 금괴 더미만 떠올랐다. 수지는 옆자리에 앉아 휴대폰으로 창고 위치 지도를 보며 더 빨리 도착하기 위해 지름길을 안내했다. 그들은 어두운 밤속에서 표시 없는 검은 세단 한 대가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그들을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 차 안에서 김 기사는 차분하게 운전하고 있었다. 반면 지은은 옆자리에 앉아 민준의 차에 아직 활성화되어 있는 추적 장치의 GPS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었다. 45분간의 긴장된 여정 끝에 민준의 배는 그 낡은 산업단지에 도착했다. 그곳의 도로는 심하게 파손되어 있었고 구멍이 나고 진흙투성이었으며 야생으로 자란 키 큰 잡초로 둘러싸여 있었다. 지은의 가족 소유 창고 건물은 막다른 길 끝에 으스스하게 서 있었다. 그것의 낡은 벽은 세월에 침식되어 벗겨져 있었다. 철문은 녹슬어 있었다. 민주는 낡은 문에 차를 들이받아 쇠사슬이 끊어지고 문이 억지로 열리게 했다. 그들은 창고 마당으로 들어가 뛰어내렸다. 민주는 차 트렁크에 준비해둔 쇠지렛대와 삽을 꺼내 깡패들에게 나눠주었다. 수지는 길을 비추기 위해 큰 손전등을 켰다. 그들은 썩은 창고 문을 부수고 들어갔다. 퀴퀴한 냄새, 먼지, 쥐똥 냄새가 즉시 코를 찔렀다. 창고는 넓고 칠흑같이 어두웠다. 오직 수진의 손전등 불빛만이 유일한 광원이었고 벽에 춤추는 긴 그림자들을 만들어냈다. 민주는 앞장서서 창고 뒤쪽으로 달려가며 지은의 지시대로 7번 기계의 흔적을 찾았다. 그들의 발소리는 텅 빈 공간에서 울려 퍼졌다. 마침내 그들은 문제의 낡은 기계를 발견했다. 먼지 속에 잠들어 있는 녹슨 철제 괴물이었다. 민주는 그 기계 아래의 콘크리트 바닥을 가리켰다. 그는 깡패들에게 쇠지렛대와 큰 망치로 그 바닥을 부수기 시작하라고 명령했다. 쇠가 콘크리트를 때리는 쿵 하는 소리가 밤의 정적을 깼다. 그들은 교대로 바닥을 쳐서 금이 가고 부서질 때까지 열심히 일했다. 땀이 흘러내려 몸을 적셨다. 민주는 참을성이 없어서 맨손으로 콘크리트 파편 아래의 흙을 파는 것을 도왔다. 수지는 계속해서 그들을 격려했다. 그녀의 눈은 자신이 갖게 될 보석을 상상하며 반짝였다. 거의 1시간 동안 힘들게 판 끝에 한 깡패의 삽끝이 단단한 무언가에 부딪혔다. 날카로운 땅 소리가 들렸다. 민주는 멈추라고 했다. 그는 수진에게 손전등 불빛을 가까이 비추라고 했다. 깊이 1m의 구덩이 안에서 중간 크기의 철제 금고 표면이 보였다. 금고는 튼튼하고 무거워 보였다. 민준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기쁨에 거의 폭발할 것 같았다. 바로 그것이었다. 그의 보물, 그의 미래와 자유가 그 철상자 안에 있었다. 그들은 힘들게 그 무거운 철제 금고를 창고 바닥 위로 들어 올렸다. 금고는 진흙으로 뒤덮여 있었다. 민주는 셔츠 끝으로 조합 자물쇠 부분을 닦았다. 그의 손은 지은의 지시에 따라 조합 번호를 돌릴 때 심하게 떨렸다. 그들의 결혼기념일 날짜를 거꾸로 한 숫자. 딸깍, 자물쇠가 열렸다. 금고의 메커니즘이 부드럽게 소리를 냈다. 민주는 수진을 쳐다보았다. 그들은 승리에 찬 눈빛을 교환했다. 수진은 금의 반짝임을 볼 준비를 하며 민준의 옆으로 다가왔다. 깡패들도 다가와 약속된 보수를 요구했다. 민주는 금고의 손잡이를 당겨 뚜껑을 활짝 열었다. 하지만 금빛 광채는 뿜어져 나오지 않았다. 달러 뭉치도 없었다. 다이아몬드 보석도 없었다. 민준의 눈은 휘둥그레졌고 입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벌어졌다.
수진은 숨죽여 비명을 질렀다. 금고의 내용물은 단지 종이 더미, 낡은 서류 뭉치, 그리고 크게 인쇄된 몇 장의 사진뿐이었다. 민주는 공황 상태에 빠져 금고의 내용물을 뒤적이며 금이 종이 아래에 묻혀 있기를 바랐다. 하지만 허사였다. 금고에는 종이만 들어 있었다. 그는 그 종이 중 하나를 집어들고 손전등 불빛 아래에서 읽었다. 그것은 민준의 온라인 도박 빈 문서 사본이었고 거래 내역과 부풀려진 이자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다. 다른 종이는 지난 2년간 민준의 계좌에서 수진의 계좌로 이체된 증거였다.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그곳에 있는 사진들이 호텔에서 체크인하는 민준과 수진의 사진, 로맨틱한 저녁 식사를 하는 사진, 그리고 그날 밤 공항에서 서로 껴안고 있는 CCTV 사진이었다. 그 서류 더미 위에는 지은의 단정한 손글씨로 배신자를 위한 선물이라고 쓰인 깨끗한 흰 봉투가 있었다. 민주는 힘없는 손으로 그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단지 당신들이 찾는 보물은 여기에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내가 수집한 당신들의 범죄 증거뿐입니다. 경찰이 오는 중이니 이 증거들과 함께 시간을 즐기세요. 라고 쓰인 종이 한 장뿐이었다. 민준이 마지막 문장을 막 다 읽었을 때 갑자기 창고 밖 모든 방향에서 강력한 탐조등이 켜졌다. 깨진 창문 틈으로 빛이 쏟아져 들어와 창고를 눈부시게 환하게 만들었다. 경찰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번에는 공항 사건 때보다 훨씬 더 많고 더 가까웠다. 확성기 소리가 밖에서 우렁차게 들렸다. 경찰이다. 건물은 포위되었다. 움직이지 마라. 움직이면 쏜다. 민주는 그 종이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는 자신을 속인 철제 금고 옆에 주저앉았다. 수지는 히스테리하게 소리치며 민준을 탓하고 민준의 가슴을 난폭하게 때렸다. 자신들이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은 고용된 깡패들은 뒷문으로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그 문은 완전 무장한 경찰 부대에 의해 밖에서 부서졌다. 그날 밤 먼지 쌓인 낡은 창고에서 보물 사냥은 부가 아니라 차가운 쇠 수갑으로 끝났다. 탐욕으로 뭉친 커플 민준과 수지는 이제 자신들이 판 구덩이에 함께 갇혔다. 눈부신 탐조등 빛이 마치 밤을 가르는 빛의 검처럼 낡은 창고의 어둠을 뚫었다. 경찰 사이렌 소리가 확성기를 통한 경고의 외침과 뒤섞여 귀를 먹먹하게 하는 불협화음을 만들어냈다. 날카로운 흰 빛에 노출된 공기 중에 먼지가 날리며 창고 안의 분위기를 지옥의 공연 무대처럼 만들었다. 민주는 여전히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힘없이 주저앉아 있었다. 그의 눈은 금이 들어 있어야 할 철제, 금고 안의 쓰레기 종이 더미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평소에는 교활하고 빠르게 출구를 찾던 그의 뇌는 이제 완전히 멈춰섰다. 그는 자신의 탐욕이 그를 가장 완벽한 덫으로 이끌었다는 현실에 마비되었다. 그의 옆에서 수지는 히스테리하게 비명을 질렀다. 그 여자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눈을 찌르는 빛을 막으려 애썼고 동시에 곧 드러날 치욕으로부터 자신의 얼굴을 숨기려 했다. 이 위급한 상황을 깨달은 고용된 깡패들은 무모한 저항을 시도했다. 건장한 깡패 한 명이 옆 창문을 뚫고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그 창문 유리는 건물의 모든 인치를 포위한 전술 부대에 의해 총 개머리판에 맞아 산산조각이 났다. 경찰이 그 깡패들을 하나씩 제압할 때 인간의 몸이 단단한 바닥에 부딪히는 고통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쇠수갑이 욕설과 고통의 신음과 함께 그들의 손목에 거칠게 채워졌다. 민주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마치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간 것 같았다. 그는 흐릿한 시선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는 벌어지는 혼란을 보았지만 그 소리는 멀게만 들렸다. 갑자기 거친 밀침이 그의 어깨를 쳤다. 그것은 수진이었다. 그가 그동안 미의 여신이자
순진한 아내로부터의 도피처로 숭배했던 여자는 이제 무서운 괴물로 변해 있었다. 수지는 다이아몬드 반지로 장식된 주먹으로 민준의 가슴을 여러 번 때렸다. 그 반지는 민준이 지은의 계좌에서 훔친 돈으로 산 것이었다. 수지는 그 혼란 속에서 민준을 향해 욕설을 퍼부었다. 그녀는 이 모든 재앙의 원인이 민준이라고 탓했다. 그녀는 민준을 교활한 사기꾼으로 몰아붙였다. 수지는 민준이 해외에서의 호화로운 삶, 금괴, 그리고 재정적 자유를 약속했다고 소리쳤다. 하지만 그녀가 얻은 것은 먼지 쌓인 창고의 덫과 감옥의 위협뿐이었다. 수지는 민준의 얼굴을 핥히어 그의 뺨에 붉은 긁힌 자국을 남겼다. 고통에 찬 민준은 마침내 충격에서 깨어났다. 그의 생존 본능이 나타났지만 그것은 그의 연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민준은 수진을 밀쳐 그녀가 뒤로 넘어져 열린 철제 금고에 부딪히게 했다. 민준은 되받아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쉬었고 증오로 가득했다. 그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수진의 얼굴을 가리켰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수진의 아이디어였고 공항에서의 살인 계획, 비타민 독살 계획, 이 창고를 파헤치는 아이디어까지 모두 수진의 입에서 나온 악마의 속삭임이었다고 말했다. 민주는 손을 씻으려 애썼고 경찰이 그의 외침을 듣고 그를 조종의 희생자로 여기기를 바랐다. 그 불륜 커플의 다툼은 경찰의 포위 속에서 애처로운 구경거리가 되었다. 그들은 서로의 치부를 드러내고 서로에게 침을 뱉고 궁지에 몰린 야생 동물처럼 서로를 물리적으로 공격했다. 그들이 찬미했던 금지된 사랑은 재앙이 닥쳤을 때 순식간에 산산조각이 났고 배신의 기초 위에 세워진 관계는 결코 견고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 부끄러운 소동 속에서 갑자기 창고 정문을 막고 있던 경찰의 대열이 갈라지며 방금 도착한 누군가를 위해 길을 열어주었다. 하이힐 소리가 차분하고 위험 있는 리듬으로 콘크리트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주변의 소란과 대조적이었다. 모든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다. 탐조등 빛의 실루엣 뒤에서 지은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녀는 우아하게 걸어 들어왔고 몸을 우아하게 감싸는 크림색 긴 코트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스카프는 밤바람에 살짝 날렸다. 그녀의 얼굴은 흠없이 깨끗했고 초라하고 땀에 젖고 먼지로 뒤덮인 민준과 수진의 모습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지은의 뒤에는 보호의 그림자처럼 충실히 동행하는 김 기사가 서 있었다. 그의 늙은 얼굴에는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는 만족감이 서려 있었다. 민준과 수진은 즉시 다툼을 멈췄다. 그들은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지은을 쳐다보았다. 지은은 그들 앞에서 정확히 3미터 떨어진 곳에 멈춰서서 꿰뚫는 듯한 차가운 시선으로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더 이상 순진한 지은도 순종적이고 어리석은 아내도 없었다. 그곳에 서 있는 것은 자신의 손을 더럽힐 필요 없이 방금 전쟁에서 승리한 여왕이었다. 지은은 열린 철제 금고를 바라본 다음 이제 그녀에게 기어와 그녀의 코트 자락을 잡으려 하는 민준을 바라보았다. 민준은 가능한 한 애처롭게 꾸며낸 목소리로 용서를 구하며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지은의 발 앞에 엎드려 깨끗한 지은의 신발에 입을 맞췄다. 그는 자신이 실수했고 수진에게 홀렸으며 사실은 지은을 매우 사랑했고 단지 잠시 길을 잃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민준은 지은의 마음에 아직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사랑의 잔재를 이용하려는 희망으로 자신의 마지막 조종 기술을 모두 쏟아냈다. 그것을 본 수지는 혐오스럽게 땅에 침을 뱉었다. 하지만 그녀 역시 만만치 않게 애처로웠다. 그녀는 자신이 단지 따라했을 뿐이라며 감옥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울부짖었다. 지은은 민준의 손길을 피하며 발을 뒤로 뺐다. 마치 그 손이 전염병을 옮기는 것처럼 그녀는 동정심과 혐오감이 뒤섞인 시선으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지은은 마침내 입을 열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갑자기 조용해진 창고 안에서 모든 단어가 명확하고 단호하게 들렸다. 지은은 민준에게 물었다. 며칠 전 공항에서의 밤을 기억하나요? 민준이 출발 터미널 위층에 서서 지은이 납치되어 살해되지 않은 것에 실망하며 아래를 내려다보던 그 밤. 지은은 그때 즉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민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남편의 마음에 아직 한 점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는지 보고 싶었다. 하지만 민준은 오히려 그녀에게 독을 주고 그녀를 감금하기 위해 깡패를 고용했다. 민준은 침묵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그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다. 그의 범죄 증거는 이미 명백하게 드러나 있었다. 지은은 이어서 휴대폰을 꺼내 여전히 켜져 있는 화면을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매우 빠르게 움직이는 댓글창이 보였다. 수천 개의 네티즌들의 비난 댓글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지은은 오늘 밤의 체포 드라마, 방금 전 민준과 수진의 부끄러운 다툼을 포함하여 김 기사가 창고 구석구석에 설치한 카메라를 통해 생중계되었다고 설명했다. 민준의 모든 비즈니스 동료, 수진의 사교계 친구들, 단지 이웃들, 심지어 고향의 대가족까지 모두가 지켜보고 있었다. 성공한 사업가로서의 민준의 명성과 사교계 여성으로서의 수진의 이미지는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다. 그들은 단지 감옥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평생 사회적 제재를 받으며 살게 될 것이다. 그 말을 듣고 민준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의 뼈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명예의 실추는 하늘 높은 줄 모르던 그의 자존심의 치명타였다. 그는 방구석에 숨겨진 카메라를 텅 빈 시선으로 쳐다보았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더 이상 돌아갈 길이 없었다. 지은은 그를 재정적으로, 법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파괴했다. 한 고위 경찰관이 다가와 지은에게 용의자들을 데려갈 허락을 구했다. 지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경찰들은 즉시 민준과 수진을 거칠게 일으켜 세웠다. 민준은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다. 그는 산송장처럼 발을 끌며 걸었다. 수진은 여전히 변호사를 외치며 몸부림치려 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세게 닫히는 호송차 문 뒤로 사라졌다. 경찰차들이 하나씩 현장을 떠나기 시작했고 범죄자들을 철창 뒤의 운명으로 데려갔다. 창고는 이제 다시 조용해졌고 지은과 김 기사 그리고 증거물을 수집하는 몇몇 감식반원만 남았다. 지은은 긴 한숨을 내쉬며 그동안 가슴을 짓눌렀던 무거운 짐을 내뱉었다. 먼지 쌓인 밤 공기가 이제는 상쾌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빈 철제 금고를 다시 한번 쳐다보았다. 그 금고는 그들의 결혼의 상징이었다. 밖에서는 튼튼하고 귀해 보였지만 안은 비어있고 쓰레기로 가득했다. 지은은 몸을 돌려 김 기사에게 집으로 돌아가자는 신호를 보냈다. 김 기사는 자랑스럽게 미소 지으며 그녀를 위해 차문을 열어주었다. 차 안에서 지은은 울지 않았다. 오히려 매우 가벼움을 느꼈다. 오늘 밤은 그녀의 악몽의 끝이자 그녀의 진정한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다. 그녀는 자신과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자신이 사악한 손들로부터 가족의 명예와 재산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지은은 눈을 감고 이제는 더 이상 더럽히는 독이 없는 온전히 자신의 것이 될 집으로 차가 데려다 주는 것을 내버려 두었다. 그 충격적인 체포의 밤으로부터 6개월이 지났다. 시간은 흐르며 지은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민준과 수진에 대한 법적 절차는 지은과 김 기사가 수집한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 덕분에 순조롭고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도청 녹음, 공항 CCTV 영상, 집과 창고에서의 자백 생중계 영상, 그리고 서명 위조 서류들 모두가 민준의 변호사의 변론에 결정적인 타격이 되었다. 그들이 빠져나갈 구멍은 없었다. 판사는 두 사람에게 계획 살인 미수, 사기, 자산 횡령, 그리고 공문서 위조 등 여러 혐의에 대해 최고형을 선고했다. 민준은 이제
최고 보안 등급의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 철창 뒤의 그의 삶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빴다. 더 이상 값비싼 정장도 맛있는 음식도 존경도 없었다. 민준에게 더 끔찍한 것은 교도소 생활 자체가 아니라 그의 빚들이었다. 그가 빚진 온라인 도박 조직과 사채업자들은 교도소 안까지 인맥이 닿아 있었다. 민준은 그 빚 독촉업자들의 지시를 받은 다른 수감자들의 표적이 되었다. 매일 그는 두려움 속에서 살았다. 그의 식사는 자주 빼앗겼고 그는 바닥 깔개도 없이 차가운 바닥에서 자야 했다. 그의 잘생긴 얼굴은 이제 초췌해졌고 상처투성이었다. 그의 눈빛은 거칠고 편집증적이었다. 그는 자신의 탐욕에 대한 즉각적인 업보를 정말로 느끼고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충실한 아내, 재산, 명예,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목숨에 대한 안전마저도. 수진의 운명도 만만치 않게 비참했다. 여자 교도소에서 그녀는 불륜녀이자 자신의 친구를 살해하려 한 여자라는 신분 때문에 동료 수감자들에게 따돌림을 당했다. 그녀의 범죄에 대한 뉴스가 퍼지면서 모든 사람이 그녀를 미워했다. 한때 유행을 선도하며 거만했던 수지는 이제 보호와 추가적인 목욕 비누를 얻기 위해 다른 수감자들의 옷을 세탁해야 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사라지고 고통으로 단련된 굳은 얼굴로 대체되었다. 매일 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울었다. 하지만 그 후회는 결코 시간을 되돌릴 수 없었다. 지은이 한때 베풀었던 진심 어린 우정을 그녀는 끝없는 고통과 맞바꿨다. 한편 교도소 담장 밖에서 지은은 자신의 삶을 재건하느라 바빴다. 판결이 나온 후 그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집을 완전히 리모델링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민준이 만지거나 골랐던 모든 가구를 교체했다. 그녀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져다주는 밝은 색으로 벽을 다시 칠했다. 그녀는 전 남편에 대한 모든 기억의 흔적을 지우고 싶었다. 한때 차갑고 거짓으로 가득 찼던 집은 이제 따뜻하고 편안한 궁전으로 변했다. 지은은 또한 법률 고문과 물론 이제 회사의 보안 운영 책임자로 임명된 김 기사의 지도를 받아 아버지의 유산인 회사의 완전한 경영권을 공식적으로 인수했다. 지은은 빠르게 사업을 관리하는 법을 배웠다. 알고 보니 그녀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사업적 재능이 있었다. 그동안 남편에게 봉사하는 아내가 되느라 바빠 잠재되어 있던 재능이었다. 지은의 리더십 아래 회사는 급성장했다. 그녀는 과거에 민준과 공모하여 자금을 횡령했던 부패한 직원들을 청산했다. 그녀는 정직하고 투명한 새로운 업무 문화를 구축했다. 지은은 단지 부유함 때문만이 아니라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의 단호함과 지성 때문에 존경받는 여성 사업가가 되었다. 그녀의 우아한 스카프는 독립적인 여성의 힘의 상징이 되었다. 그녀는 여성 역량 강화 세미나의 연사로 자주 초청되어 배신에서 일어선 다른 여성들에게 영감을 주기 위해 구체적인 이름은 언급하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그날 아침 국제공항의 분위기는 매우 맑았다. 햇살은 눈부시게 빛났고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푸르렀다. 지은은 VIP 승객 하차 구역에서 최신형 고급 세단에서 내렸다. 6개월 전 사건이 일어났던 바로 그 장소였지만 기분은 180도 달랐다. 지은은 세련된 검은 선글라스와 함께 파스텔 톤의 현대적인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작은 여행 가방을 끌었다. 이번에는 그녀가 두고 온 지갑을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었고 위험에 처해 있지도 않았다. 이제는 훨씬 더 높은 지위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충실하게 그녀를 동행하는 김 기사는 지은의 핸드백을 들어주며 활짝 웃었다. 노인은 더 상쾌하고 행복해 보였다. 그는 돌아가신 지은 아버지의 유지를 지키는 임무가 완벽하게 완수되었다고 느꼈다. 그는 지은이 연약한 젊은 여성에서 불로 단련된 강철로 성장하는 것을 보았다. 지은은 출발 게이트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멈췄다.
그녀는 과거에 민준이 수진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았던 콘크리트 기둥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과거의 그림자가 잠시 스쳐 지나갔지만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았다. 그 상처는 이미 아물었고 그녀 자신의 힘을 상기시키는 흉터가 되었다. 지은은 그 기억에 얇게 미소 지었다. 작별의 미소. 그녀는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위해 용서했지만 그 교훈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준비되셨습니까? 사장님, 김 기사가 그녀의 상념을 깨우며 물었다. 지은은 김 기사를 돌아보며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주 준비됐어요. 김 부장님, 터키 여행이 포함된 웅라 티켓도 손에 있고요. 이건 정말 저에게 필요한 휴가예요.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사장님.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회사는 우리 팀이 잘 지키고 있겠습니다. 김 기사가 아버지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은은 김 기사의 손을 굳게 잡았다. 고맙습니다, 부장님. 모든 것에 대해서요. 부장님은 저에게 그냥 운전기사나 보안 책임자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보내주신 수호천사예요. 김 기사는 감동하여 눈시울이 붉어졌다. 지은은 이어서 공항 터미널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확신에 차 있었고 고개는 꼿꼿했다. 그녀는 강하게 발산되는 자유의 아우라를 풍기며 인파를 지나 걸어갔다. 더 이상 두려움도 의심도 없었다. 지은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공항 특유의 커피와 향수 냄새를 맡았다. 그녀는 다시 살아난 기분이었다. 온전해진 기분이었다. 출발 안내판에 그녀의 항공편 상태가 정시라고 표시되어 있었다. 지은은 그것을 보고 미소 지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다른 사람의 계획이 아닌 자신의 계획에 따라 제 시간에 맞춰가고 있었다. 그녀를 성지로 데려다 줄 비행기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카바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러 갈 것이다. 파멸의 구렁텅이에서 자신을 구해준 신께 모든 감사를 쏟아낼 것이다. 민준과 수지는 어두운 과거일 뿐 이제는 단단히 닫아버린 그녀의 인생책의 나쁜 장이었다. 그리고 오늘 지은은 새로운 장을 쓰기 시작했다. 진정한 행복, 성공, 그리고 자유에 대한 장. 그날 밤 마지막 5분에 대한 이야기는 끝났다. 무한한 미래에 대한 이야기로 대체되었다. 지은은 유리창 밖을 향해 다시 한번 손을 흔들고 출입국 심사대 문 뒤로 사라지며 밝은 새로운 지평선을 향해 나아갔다.